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요. 그 좌파 인사들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할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달성 방법은 뭔가요? 시장을 제약시하고 시장과 사유재산을 제약시하고 제한해야지 경제적 평등이 실현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결과는 어떤가요? 이전에는 안 그랬죠. 뭐 부분적으로 정 안 되면 약간 뭐 하는 척 제한하는 척도 했지만 원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군사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그 이전 정부는 최대한 공급을 하려고 했죠. 최대한 개발을 하고 단독주택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아파트를 짓게 하고 빨리빨리 움직였죠.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최대한 공급을 하려고 했죠. 특별히 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집 사고 싶은 사람 사라. 재산세도 낮게 하고 당연한 거죠. 재산이 국민들이 많아지면 좋아지는 거죠. 혹여나 또 자녀들이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미래 세대는 더 좋은 조건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 좋은 일인 거예요. 하여간 군사정부는 이제 가격이 오를 때마다 최대한 보급하랬다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는 게 나쁘냐? 가격이 올라야지 또 보급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가격이 올라야지 이제 비용을 상쇄하고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점마다 최대한 보급을 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음,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되죠. 새로운 주택을 대량으로 보급하니까. 두 번째는 음, 양질의 주택들이 대량으로 보급되었으니 또 양이 많아지니 가격이 안정이 되죠. 그래서 누구나 어, 서울 아파트를 성실하게 살면 구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직업에 상관없이. 뭐 강남 아파트도 무리하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힘들어졌죠. 왜 힘들어졌는가? 노무현 때부터 주택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집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도 개선해버렸죠. 철폐하지 않고. 그 집을 못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가요? 아니 사고 팔지도 제대로 못하게 하니까 군사정부에 비해서 그 시민들의 자유는 떨어지나요? 높아졌나요? 자유가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얘기하죠. 정치적 자유와 생활상의 자유를 구별해야 한다고. 일반 국민들에게 중요한 거는 정치적 자유는 아니잖아요. 정치할 것도 아니고. 생활상의 자유가 중요하죠. 그 생활상의 자유는 군사정부보다 크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경제적 평등이 실현됐냐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군사정부 때는 경제적 평등이 잘 실현됐죠. 주택 부분에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살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면 경제적 평등은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산업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신산업 육성 정책 했잖아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인 기업을 선정해서 그 대량 일자리가 공급이 되고 살기가 좋나요, 안 좋나요? 좋죠.
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또 사업하는데 자유롭게 사업하게 하고, 누구나 성실하게 살면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고, 사업 수완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어,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또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경제적 평등이 잘 실현됐는지. 똑같다는 거예요. 경제적 평등 실현하겠다 하시고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복지 정책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 역시 이전 정부들이 닦아놓은 복지 정책을 개선하면서 그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전략을 취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소득 증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복지 확대는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포퓰리즘이 설계만 잘하면 아니죠. 발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 발전 단계에서 벗어난 무리한 복지 확대를 실시하려 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국가 발전 단계에서 벗어난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채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매년 증가하죠. 그러면 이제 유럽 정부처럼 재정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중단시켜야 될 일인 거죠. 당장은 위험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장은 위험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발전 단계에서 벗어난 복지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처럼 결국 재정 위기를 맞게 된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미 저개발국의 국민소득보다 큰 천문학적인 금액이 복지 정책에 투입되고 있다. 이미 천문학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빈곤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이들이 생기는 원인은 투입되는 복지 비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지 정책이 잘못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비참하게 생기니까 복지를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빚을 내서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한국은 천문학적으로 복지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 투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잘못됐어요. 그런 거는 이제 재설계를 해서 실시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복지 정책이죠. 중요하죠. 근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죠. 돈이 덜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미 천문학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발전 단계에 맞게 복지 확대를 실시하면 발전도 하면서 필요한 복지 정책을 모두 실시하게 된다. 실상 한국의 대부분의 복지 정책의 기틀은 군사 정부가 완성한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군사 정부는 성장을 중시하고 민간 정부는 복지 확대를 중시했으니까 민간인들이 다 복지 정책을 실시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부분의 복지 정책은 군사 정부가 실시한 거라는 거예요. 뭐 의료보험이건 뭐 국민연금이건 뭐 산재건 다 군사 정부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실시하진 않았죠. 발전 단계에 맞게 하나씩 실시하다 보니까 계속 발전도 하면서 다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서두르면 어떻게 되나요? 서두르면 재정 위기를 겪지만 발전 단계에 맞게 실시를 하면 필요한 복지 정책을 다 실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두르면 망가지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발전 단계에서 벗어난 복지 정책을 실시하면 국가는 결국 재정 위기를 겪게 된다. 유럽의 국가들이 그런 거죠. 그런 복지 정책이 마치 선한 것처럼 한국에도 도입된 거죠. 노무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그거 틀린 거예요. 국민들한테 죄를 지는 거예요. 문재인은 부채 비율을 계속 늘려서라도 복지 확대를 실시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예 대놓고 그냥 부채를 늘려서 실시해야 된다 주장하는 이가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국가 채무 비율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인가? 미국은 100%, 일본은 200%가 넘는데 우리 정부는 왜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근거를 알려달라. 우리도 100% 넘기면 되지 않느냐. 아니 그 유럽 국가들 100% 넘는데 개털대고 재정 위기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히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빚을 늘려서라도 복지를 해야 된다. 그게 문재인의 입장이었던 거죠. 실상 노무현의 입장이기도 했죠. 정부 당국자 중 누군가가 정부의 재정 상태와 재정 위기를 걱정하여 복지 확대를 비판하자 문재인은 반대를 물리치고 복지 확대를 실시하기 위해 한 발언이었다. 누군가가 얘기를 했겠죠. 아 그러면 재정이 악화됩니다. 결국 재정 위기를 겪게 됩니다. 누군가 얘기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 이건 거죠 사실. 우선 복지 확대를 위해 복지기금을 증가시켰다. 복지기금을 증가시켰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발전기금을 감소시켰다는 말이다. GDP는 꾸준히 상승하였으니 복지기금 역시 자연히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비율이 복지기금으로 쓰이면 GDP가 증가하면 복지기금이 늘어나죠. 근데 더 늘렸다는 거죠. 세율 조정과 과세 강화를 통해 GDP 대비 국세 비율을 1.4%나 끌어올렸다. 그 결과 GDP 대비 국세 비율은 2017년 18.2%에서 2022년 19.6%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발전기금을 빼돌려 복지를 확대한 것으로 문재인은 만족하지 않았다. 1%면 20조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선 알아야 되고 1.4%가 그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엔 투자가 잘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년 실업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막 공직자로 막 채용하고 그랬죠 문재인이. 그래서 안 되는 거지만 청년 실업이 늘어난다는 말은 뭔가요? 산업을 더 육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전기금은 산업 육성에 쓰이는 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투자될 수 있게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임금이 높잖아요 한국은. 어떻게든 다른 쪽으로 생산 비용을 줄이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정부로 하여금 뭐 좀 더 개선시키게 하거나 그 비용을 뭐 고품질 상품 만들게 하거나 지금 한국은 발전기금을 빼돌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 청년 실업 보라는 거예요. 뭐 양질 일자리가 잘 보급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용은 2017년 10.1%에서 2022년 2.6%로 증가했다. 복지 비율, 즉 지출 비율이 훨씬 크죠. 국세 증가 비율보다. 국세를 세율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지 비용을 더 늘렸다. 증가율이 더 높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인가요? 또 다른 돈으로 실시했다는 거죠. GDP 대비 국세 비율은 1.4% 증가했지만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은 2.5%가 증가했다. 결국 부족한 1.2%는 빚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또 빚으로 실시한다 했잖아요. 1.1%는 당시 GDP 규모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약 20조에서 2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20조를 빚으로 실시하자. 5년이면 얼마인가요? 100조 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요? 정부가 갚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막 실시하는 거죠. 대표적인 한국의 포퓰리즘 정부였던 거죠. 계속 빚을 늘리는 거죠, 천문학적으로. 결국 문제는 빚을 내서 복지 확대를 실시했기 때문에 정부 부채 비율도 크게 증가하였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7년 36%에서 2022년 48.7%로 12.7% 증가하였다. 앞서 얘기하였지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로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재정 상태는 개인이나 집단에 상관없이 전체 재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야 한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문제없어 보여도 정부는 청산하면 빚밖에 없는 개털 정부일 수도 있다. 그 정부가 개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문재인 식대로 뭐 100%
막 증가시키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미국, 일본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런 식인 거죠. 한번 볼까요? 페이지 40페이지. 초반에 한 40%인데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갔다 어떻게 되나요? 정부의 순자산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개털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정부 개털되면 어때? 거지 되면 어때? 프랑스도 100% 넘어갔죠. 그럼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유럽의 복지 정책은 실패한 정치라는 거예요. 한국은 유럽을 본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돈이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윳돈이 없다는 거예요. 개털이죠.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선진국들이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왜 그런가요?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개털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겉으로는 훨씬 잘 살고 GDP가 크니까 GDP가 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돈이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치지 못하는 거죠. 그 이상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지원을 하면 천문학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물리치지?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개털이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고전을 하는 거죠. 돈이 없다. 확인이 되는 거죠. 중요하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한국도 지금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 때 재정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순자산 506조, 2022년 510조 거의 변동이 없죠. 19,500조에서 2,300조 증가했죠. 많이 증가했는데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입금 및 국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빌린 돈이죠. 빌린 돈, 차입금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고 국채는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빌리는 거죠. 647조에서 1,030조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순자산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그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27%에서 20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5억은 순자산이에요. 5억은 빌렸어요. 그럼 5억은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집인데 15억이 됐어요. 15억인데 부채가 10억이에요. 갚아야 될 돈이 10억. 근데 순자산은 5억 원이에요. 주택 가격이 15억인데 이건 잘못된 거고 하여튼 빚이 10억이 늘었어요. 어디가 더 위험한가요? 똑같은 집인데 후자가 더 위험하죠. 10%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자산 가격이. 한쪽은 1억이 손해나지만 한쪽은 1억 5천이 손해나잖아요. 정부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보자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 순자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거의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총부채는 순자산 대비 2017년 307%에서 2022년 456%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총부채만 가지고서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총부채에는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과 같은 거래상에 발생하는 부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무슨 뜻인지 알고 싶으면 밑에 보면 되죠. 거래할 때 뭐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뭘 샀는데 뭐 한 몇 개월 뒤에 현금 지급할게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건 거래상에 발생하는 비용이죠. 근데 이제 차입금이랑 국채는 다르죠. 차입금과 국채는 전형적인 빚이다. 빚이라고 하여 다 같은 빚은 아니다. 빚이라고 다 같은 빚은 아니죠. 투자에 사용된 빚은 토지, 산업시설, 건물 등의 재산으로 남아있지만 소비에 사용되는 빚은 사라지고 없다. 돈을 빌렸는데 집을 샀다. 사라진 건 아니죠. 근데 먹고 노는데 써버렸다. 사라져 버린 거죠. 2017년과 2022년 순자산에는 변동이 거의 없는데 차입금 및 국채는 647.5조 원에서 1030.7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쓰고 없앴다는 거죠. 대부분 쓰고 없앴다. 뭐 빚을 뭐 샀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건 자세한 내막은 봐야 되는 거고 뭐 다 쓰고 없애지는 않았겠죠.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하여간 보자는 거예요. 2017년과 2022년 수장의 변동이 없는데 차입금 및 국채는 647.5조 원에서 1040.7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결국 문제는 380 뭐 소비를 위해 썼다는 건 알 수 없으니까 이건 좀 살펴봐야 되고 383.2조 원의 빚을 발생시켰다. 647.5조 원의 빚은 1948년 한국 건국 이후 69년간 발생한 빚인 반면에 383.2조 원의 빚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생긴 빚이다. 69년 동안 647조 빚이 발생했는데 문재인 혼자서 5년 동안 몇 조의 빚을 더 발생시켰나요? 383조 원을 더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즉, 약 40년간 발생할 빚을 5년 만에 발생시킨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40년 동안 발생시켜야 할 빚을 혼자서 다 발생시켰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자산 대비 차입금과 국채 비율은 127%에서 220.1%로 크게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11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5억 원은 순자산이고 6억 원은 빚인 경우와 15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5억 원은 순자산이고 10억 원이 빚인 경우는 크게 다르죠. 똑같이 5억 원인데 똑같은 집이라 가정하면 한쪽에는 빚이 5억 원이고 한쪽에는 10억 원의 빚이 있어요. 다른 거죠.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후자가 훨씬 위험하다. 또한 정부를 팔고서 청산할 수 없으니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정부를 팔고 청산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팔 거예요? 빚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팔 거냐는 거예요. 일본에 팔 거냐는 거예요. 그럼 팔 거 아니면 반드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 수도 없는 거고. 즉 문재인은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갚아야 할 큰 빚을 남겨놓았다. 혼자서 5년 동안. 문재인은 2020년 1월 발발한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전 국민을 상대로 현금을 살포했다. 또 그런 일도 있었죠.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 실시하는 포퓰리즘 정책도 실시한 거죠. 전 국민을 상대로 두 번을 실시하고 주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제 현금을 살포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산업이나 국민들이 많이 생겼다. 그때 그랬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중단시켰다. 다 아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됐죠. 다 기억나는 일들이죠. 유흥시설, 놀이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아예 문을 닫게 하거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 또는 10시로 제한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생산에 참여하고 달리 얘기하면 일을 하고 소득을 얻은 뒤 소득을 통해 소비하면 인간은 살아간다. 이게 자연의 법칙인 거죠. 즉 생산과 소비는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 문제이다.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한다.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일을 못하게 한다.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을 중단시키더라도 그 기간은 최대한 짧아야 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이 따르더라도. 위험이 없는 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절대 빈곤에 시달려 굶어 죽거나 자살하는 경우나 코로나에 감염되어 죽는 경우나 죽는다는 점에서 똑같다. 일하는 것은 생존과 연관되어 있다. 코로나만 생존과 연관되어 있었던 게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상 굶어 죽는 것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하다.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되냐. 중단시키더라도 일시적이어야지 그게 장기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산과 소비는 그래요. 생존과 연관되어 있다. 코로나만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문재인은 2020년 5월과 2021년 9월 전 국민을 상대로 현금을 살포했다.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는 허용될 수 없는 포퓰리즘 조치였다. 전 국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산업도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2020년 5월 현금 살포의 결정은 선거 직전에 했었다는 점에서 악질적이었다. 또 선거 직전에 또 살포를 결정했죠. 문재인은 2020년 3월 30일 재난지원 지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첫 살포니까 아무래도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원이 시급한데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어려우면 소득에 이상이 없는 이들을 빼면 된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합리화되지 않는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 금융보험업, IT, 통신 및 일부 대기업 사무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가족을 빼고 지급하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을 제외하면 지원 대상은 전체 국민의 70%에 해당된다. 소득이 여전한 가정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더 많이 도와주면 좋죠.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제외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이 붕괴되면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 역시 어려움에 처하니 산업을 지원하는 일 역시 복지정책에 속한다. 산업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워진 산업이 있으면 원래 잘 나가는 산업이 있는데 산업이 붕괴되면 그 산업 육성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산업 종사자들도 비참해지잖아요. 산업을 지원하는 게 꼭 복지정책이 아닌 게 아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워졌다.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 붕괴도 막아야 되는 거고. 그 산업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고. 알고 보면 다 복지정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돈을 주는 것만 복지정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살포 역시 5차례나 실시되었는데 여기 정책 실패를 회피하는 목적 역시 있다. 문제는 급격한 최저임금을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했다. 이 기회에 막 소상공인들은 막 지원하더라. 거기에는 또 다른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하면 지지를 잃게 되죠.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어려움에 처했겠죠. 정치적으로. 근데 이 기회에 지원을 했던 거죠. 코로나를 핑계로. 이들이 지지를 상실하면 정치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별도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그렇게 보면 사실이죠, 뭐. 관대하게 보아서 77.4조 원 투입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위기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거 쓴 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 빚은 383.2조 원 늘렸다. 그렇다 해서 문제는 제가 작지가 않다는 거예요. 77.4조 원을 빼도 305조 원을 증가시켰다. 사실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증가시킨 거 아니에요. 77조 원을 빼도. 이전 정부들이 약 33년간 발생시킨 빚을 문재인은 단 5년 만에 발생시켰다. 돈을 뭐 주면 좋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사실은 손해라는 거예요. 주면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내만 손해 볼 수 없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죠. 현금이 대량 살포됐잖아요. 코로나 때 만원 하던 예를 들어서 갈비탕이 뭐 비싼 데는 2만원, 한 15,000원 넘어가잖아요. 잘 보라는 거예요. 한 3인 가족이 뭐 그냥 1년에 한 3천만 원 쓴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현금을 살포했어요. 그것 때문에 물가가 10%만 올랐어요. 시점이 다른 거지. 현금을 대량 살포하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워낙 경제가 위축돼 있어서 물가가 안 올랐죠. 그 뒤에 올랐죠. 윤석열 정부 때 올랐죠. 10% 올라가면 얼마 손해인가요? 현금을 살포해서 300만 원 손해나는 거예요. 한 가구당 코로나 때 200만 원 받았다 생각을 200만 원도 받았다 생각하면 이익 같죠. 근데 현금을 살포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결국은. 1년에 10% 3천만 원 쓰는 가정이 10%더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00만 원 손실 나잖아요. 저번에 200만 원 받았으니까 100만 원 손해가 났죠. 물가 떨어지냐는 거예요. 매 계속 300만 원씩 손해 난다는 거예요. 그 이익인가요, 손해인가요? 엄청난 손해라는 거예요. 주면 또 안 받을 수는 없고. 하지만 그런 정부는, 그런 정치라는 정당은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손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한 곳이 있죠. 남미 국가들. 어떤가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매년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딱 쓸 때는 좋아 보이는데, 계산해보면, 야, 이거 엄청난 손해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